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아, 예. 그럼,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잠실 입성 프로젝트 일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20팀 정도를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고, 그 중에서 10팀이 이제 실제로 계약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한 리뷰랑, 아이고, 간단한 리뷰랑, 그리고 뭐 세금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그 20팀 되는 분들 만나면서 이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이제 합쳐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대지 지분이 뭐 몇 평 이하면 뭐 현금 청산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대지 지분과 관련한 어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삼전도 저희가 첫 번째 일기는 B구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A구역의 하단의 메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시작합니다. 그 일기는 그 삼전동 52-12번지의 그 14개 호실을 이제 공동 매입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실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잘 몰라서 참여를 하시려다가 마셨던 분들이 꽤 되세요. 그 일정을 제가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6일 날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 모시고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이제 전자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토부 전자계약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계약서 쓸 때 매매나 임대 계약서 쓸 때 종이로 많이 쓰잖아요. 도장을 실제로 찍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간단한 인증 서명을 가지고 이제 전자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매도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5일 동안 10분이 전자계약을 맺었고, 했었,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그 구청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승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이제 그 구청에서 각 매수인의 인적 정보를 담아서 그걸 전자 형태로, 전자 파일 형태로 올려요. 렌트홈 사이트에. 그러면 이제 그 매수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절차를 동시에 밟으면서 이제 잔금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구청의 매도인이 그 승계 절차를 신고하지 않고 하면 자기가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잔금까지 한 달 정도가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다음 달 7월 3일 날 잔금이고요. 그때 원룸과 투룸이 이제 이 가격대로 거래가 됐었어요. 삼전동 하단에 아마 지금 매물 찾으시는 분들 아마 쉽게 찾지 못하실 텐데 아마 이런 이제 통매각하는 건물을 나눠서 사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그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뭐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모르겠고, 제가 나머지는 이제 매입 보장 형태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제가 이제 매도할 예정이에요. 제가 너무 예상보다 많이 이제 매입을 하게 돼가지고, 요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을, B구역에 있는 이 건물을 이제 6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3일 날 프로젝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주택 취등록세랑 대지지분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많으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이나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보통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예, 취등록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제 보유주택 수랑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1%, 6억과 9억 사이는 뭐 1%에서 2.99%까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3%.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가 됩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기본세율에 따라서 이제 첫 주택이면 이제 1%에서 3%까지 적용이 되는데,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를 적용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이상인 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8%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고 주저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8%가 되고 만약에 비조정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게 돼요. 2주택까지는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딱 네 곳밖에 없습니다. 강남 3구랑 용산구.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역삼동에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8%예요, 바로. 두 번째 주택일 경우에. 근데 두 번째 주택으로 제가 양천구 목동에 그 10억짜리 주택을 사게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송파구 삼전동에 어떤 빌라를 취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주택, 첫 주택이다라고 하면 기본세율인데 2주택부터는 8%, 12%를 적용받으시게 돼요. 만약에 4억짜리를 매매하시게 되면 3,2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꽤 높죠? 이제 보유세인데요. 이제 보유에는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부세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종부세도 기본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세율은 이제 7단계로 누진세를 이제 적용받게 되는데, 기본 세율은 사실 12억 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꽤 중과를 받게 되는데, 이제 12억 원을 초과하면서부터 꽤 중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2, 3, 4, 5%. 그래서 그, 그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주택 가격을 이제 참고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여기서 바로 공제금액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아니면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요. 그래서 거기서 공제를 초과한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60%입니다, 현재. 거기다 이제 이 결과값이 과세 표준이고 거기다가 세율을 정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세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12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9억 원을 빼고 나머지 3억 원이 이제 그 초과된 금액이 3억 원인데 3억 원에 60%를 곱하면 1억 8천이죠. 1억 8천에 이런 그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기본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29억 정도, 시세 기준으로 하면 약 40억까지는 주택 수가 많아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누진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례를 들어보면 뭐 공시가격이 3억, 5억, 7억짜리 집을 세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금액이 15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1세대 3주택에서 9억 원을 일단 공제를 합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6억이에요. 6억의 시장 가액 비율은 이제 매년 이제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60%라서 곱하면 과세 표준은 3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3억 6천이면 아까 보셨던 대로 이 구간 안에 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부담 상환율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요게 곱해서 17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공시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억 원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강남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29억이 넘는 게 두 채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이 29억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양도세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많이들 이제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이제 도구마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그리고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지역 대상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그래서 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그 판단 시기는 취득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양천구 목동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취득할 때는 이게 몇 년 지나서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살지 않아도 2년 이상 보유하면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뭐 용산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양도일이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일의 조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거주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요 점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근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유예를 또 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3억 원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에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고 뭐 장특공제가 이제 20% 적용돼서 6천만 원. 이제 거기서 빼면 2억 4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세율이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되면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이렇게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0%포인트를 중과를 받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3억의 양도 차익에 1억 5천과 1억 8천을 납부하게 돼요. 근데 그 이 중과를 배제하는 걸 유예를 1년간 내년 5월 9일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 산출세액은 38%에서 기본공제를 빼서 7,100만 원 정도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아마 계속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있고 최근에 좀 내용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이게 동거 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있고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 봉양 합가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합가하는 경우. 그래서 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버님과 같은 직계존속도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주택은 1주택, 1가구 1주택처럼 비과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합가일 현재 1 플러스 1이어야 됩니다. 합가일 현재. 요게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가일 현재 뭐 1 플러스 2다. 그럼 그 나머지 먼저 1 플러스 2인 경우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혼인 합가인 경우에도 그 비과세 특례 요건이 이제 좀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합가일 기준으로 1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혼인으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죠. 근데 예전에는 그 5년이었어요.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았는데 그게 5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그 10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아마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당연히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일기 때 그 삼전동 그 빌라를 사신 분 중에 두 팀이 아마 혼인 예정인 분도 계셨고 혼인을 하셨는데 아직 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그래서 아마 그 두 분은 아마 이걸 적용받아서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그리고 네 번째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숫자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해줘요. 예전에 이걸 한 번만 해줬거든요, 평생. 근데 이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주택과 C주택과 D주택 3주택자가 있었어요. 근데 C주택과 D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A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거주를 하고서 이걸 팝니다. 팔고, 그럼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아요. 이걸 팔고 나서 이사를 하면서 B주택을 샀어요. B주택을 샀는데 다시 또 2년 거주를 했어요. 요걸 또 팝니다. 또 비과세를 받아요. 그리고 C주택이 임대주택 기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만료가 됐어요. 자동 말소가 돼서 만료가 됐고 이 사람이 여기에 다시 거주를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아요. 또 이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옛날에는 아파트도 주임사로 등록이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주임사가 안 되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여하튼 횟수 제한 없이 몇 번이고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대지 지분과 관련한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대지 지분이 작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지 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 있으면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집으로 받는 거고, 토지만 가지고 있다? 그럼 원래는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상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토지의 경우에는 뭐 9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값어치가 커서 가치 평가 금액이 커서 상가 플러스 아파트 입주권을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원칙은
집이라는 건물이 있으면 집으로 받고, 토지는 못 받고,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게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는 일단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허가 주택도 있었고요. 요새는 대지 지분이 없는 집은 없지만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건물로서 존재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대지 지분이 뭐 많은 걸 선호하게 하는데 많이들 선호하세요. 근데 대지 지분만 넓으면 그냥 차라리 뭐 한 50평 되는 그냥 단독주택을 사는 게 낫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이제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빌라나 아파트,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을 많이 매수들 하시는데 대지 지분이 얼마나 크냐보다는 그 토지의 활용도랑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토지 활용도라는 거는 단독주택일 경우랑 다세대일 경우랑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당연히 다세대가 높아요. 왜냐하면 단독보다는 다세대가 용적률이 더 높고 또 구분 등기가 돼 있어서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토지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활용도만 보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값어치가 아니 토지 활용도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쪽으로 갈수록 토지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평가 금액도 높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의 그 토지의 어떤 공시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높을수록 평가 금액 나중에 그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 금액이 높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각 개별 토지 위치마다 공시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뭐 코너인 경우에는 좀 높고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낮고 그리고 상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또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세대 빌라가 많은데 층에 따라서 약간의 좀 갭이 생깁니다. 많으면 한 5%에서 10%까지 그 평가 금액 차이가 나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남 3구역에 그 관리처분에서 나왔던 그 표인데 제가 이제 입수를 했어요. 단독 다가구입니다. 2019년도 공시지가가 이제 전체 평균 이제 평균 값인데 토지 평당가가 4,685만 원이에요. 이 단독 다가구가 있는 땅들은 좀 꽤 크겠죠. 뭐 40평, 50평, 60평. 평당가는 4,685만 원이고 건물 평당가는 이제 123만 원. 이제 많이 낡았으니까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7억. 건물은 한 6,300만 원. 건물들이 이제 이게 평균 값인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별로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평균 대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예, 공시가랑 비례한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근데 요걸 이제 보시면 기억해 두셔야 돼요. 4,685만 원. 예,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일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생 건물, 상가주택인 경우에요. 그 한남 3구 관리처분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 평당가가 5,942만 원이에요. 분명히 같은 지역인데 근생이 있는 건물, 상가주택은 좀 높죠. 한 20%가량 높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뭐 큰 의미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높아갈수록 평균 대비 또 높아집니다. 평균 토지 면적이 뭐 40평, 57평 이렇게 되죠. 30평에서 한 50평, 70평 사이에 다 혼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빌라를 볼게요. 다세대. 전체 평균이 있고, 뭐 지층, 지하도 있겠죠. 1층, 2층, 3층, 4층, 5층. 근데 올라갈수록 좀 가격이 올라가죠. 최대 10%까지. 2층까지는 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층은 약 8%가 감소합니다. 토지 평당가는 1억이 넘어요. 거의 아까 단독과 비교했을 때는 두 배가 넘죠.
그러니까 단독의 20평과 빌라의 10평 지분은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빌라를 사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잘은 몰라도, 빌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갭 투자 금액이 작고, 근데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내면의 숨은 논리 이런 겁니다.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2배 이상의 평가를 받아요. 많게는 2.5배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분이 큰 걸 사려고 하면은 사실은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되게 낡은 건물을 사게 돼요. 30년 이상 된 빌라. 30년 이상 된 빌라도 빌라라서 토지 평당가가 이렇게 높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30년 이상 된 빌라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막 입구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좀 희한하게. 그럼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럼 토지의 활용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독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평가를 받게 돼요. 토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용적률만 높지. 그래서 신축일수록 뭐 한 10년 내외, 20년 내외에 지은 건물들은 다 필로티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빌라에. 그래서 그 주차장이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인데 주차장이 있느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용적률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이렇게 높게 받게 됩니다. 뭐 구축 빌라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보증금이 약해서 투자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예. 그래서 원칙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 한 채고 대지 지분이 적을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가 나중에 조합원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 걱정은 조금 너무 이제 이른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입주권을 받는 게 지금 목표인데 아파트를 받는 게 목표인데 나중에 내가 돈이 부담돼서 이걸 못 사겠다. 그러니까 살 돈이 있는데 이걸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되는데 뭐 등록금이 비싸서 못 가겠다. 뭐 이런 말로 좀 들리거든요. 사실 약간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중 문제니까 조합원 부담금은. 일단은 그 입장권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입장권을 받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그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의 경우에는 뭐 대지 지분이 뭐 3평, 뭐 5평, 이렇게 되게 작죠, 보통. 뭐, 그 한 땅에 한 50평에서 70평 되는 땅에 10세대 이상을 넣으니까요. 근데 작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평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대지 지분이 적을수록 프림이 높게 형성된다는 거 사례를 그 일기 때 한번 온라인 세미나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21년도에 그 이제 관리 처분 끝나고 착공 직전에 빌라 거래 사례입니다. 전용 면적 10평, 이제 투룸인 것 같아요. 대지 지분은 5.2평.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년 된 빌라였고요. 주차장이 있었겠죠? 15억 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걸 프리미엄과 평가 금액을 나누지 않고 퉁치니까 대지 평당가가 2억 9천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은 10억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평가 금액은 요거는 1억씩 평가받으면 약 5억 정도가 됐을 거고, 프리미엄만 10억이 됐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가격을 주고 샀냐면, 일반 분양가가 17억 초중반이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사이였고, 조합원 피 10억을 주고 이걸 산 겁니다.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받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산 사람은 지금 2025년 현재 내년에 입주인데 25억 정도 돼요. 30평대 조합원 물건이. 이제 조합원 피가 18억까지 올라간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피가 형성이 되는데 빌라가 사실 5평짜리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P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3지구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추정 평가 금액이라 나오죠. 단독 다가구부터 읽어보면 공시가의 2.5배에서 2.7배, 2.7배 토지 보정률 적용. 너무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온 걸 이제 보정한다는 뜻인데 아마 낮게 나와서 보정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대지 평당 1억 5천 선. 그러니까 7평짜리 빌라를, 대지집은 7평짜리를 샀을 경우에는 거의 10억 5천을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부담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 좀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지분이 3평, 4평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애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주택 시세가 그 대지 평당 시세가 6천에서 한 8천 정도 되거든요. 6천에서 7천.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거의 2배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1억 한 5천까지 적용을 받는다. 빌라 대지 지분이. 내가 4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6억의 평가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 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줄겠죠. 예.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축일수록 당연히 건물 값어치가 또 몇 천만 원 이상 더 받기 때문에 되게 유리합니다. 임대 관리에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빌라를 살 때는 대지 지분이 작아도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입장권을 받아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